자, 그러면 사회계약서를 볼게요. 사회계약서는 이제 17세기, 18세기 때 이제 성립된 이제 사상인데, 되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절대주의라는 게 있었죠. 절대주의. 예. 그래서 절대주의 국가의 주권이 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군주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반대가 뭐냐면 이권주의야. 그래서 의회나 그 다음에 신문제 의회 같은 역사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이 사회계약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초기 때 사회주의는 절대주의적 사회계약서죠. 이게 대표적인 게 홉스죠. 그 다음에 이펀주의적 사회계약서는 뭐냐면 그 루크하고 루소야. 예, 루크와 루소. 그 중에 다수서는 어디냐? 우리는 지금 이펀주의적에서 루크와 루소를 되게 강조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절대주의가 사회계약서의 다수였어요. 홉스는. 그래서 왕권신 수설 좀 더 이런 식으로 사회계약서로 이렇게 이제 치장하는 형태가 이제 홉스인데, 자, 그러면 홉스의 견해를 볼게요. 홉스는 자 일단은 리바이든이라는 책을 썼죠.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리바이든. 그래서 이 리바이든은 어떤 거냐? 자, 이 구약 성수에 나와 있는 계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홉스의 국가를 개수로 이제 비교를 해서 그 리바이든 표제에 보면 무수하게 많은 국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모양의 공체를 뭐냐면 그 국가로 표현했고 이걸 리바이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론자, 주권자, 완성자였고 리바이든 근대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책을 주면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절대군주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위에 자 홉스는 이 자연 상태를 끊임없는 투쟁의 상태를 봤어요. 그래서 홉스나 루코나 루소나 다 자연 상태, 사회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거든요. 근데 주의할 건 자연 상태, 사회 상태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내피셜 세계예요. 예. 그래서 자연 상태는 끊임없는 투쟁에 받고 그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받죠. 홉스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연권이 있다는 걸 인정해. 근데 이때 자연권이라는 건 생존권이야. 생존권. 하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미국은 자신의 어떤 안전을 보냐 총을 다 갖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없죠. 예. 서로가 총질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만인의 투쟁. 그래서 자기의 생존권, 자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연권을 뺏는 그런 형태가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권리를 누구한테? 국가에게, 아까 리바이온에게 위임해요. 그리고 이 리바이온 국가는 그 당시 누구겠어요? 왕이죠. 왕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는 서로 계약을 맺고 권리를 위임하거나 양도한다. 그래서 전부 양도설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보통 위임이란 말보다는 양도란 말을 많이 써요. 양도. 자, 특징은 이제 군주의 절대적인 존재이고 복종의 대상이고 절대 복종하는 것은 자기가 일치한다. 이것은 자기 보존을 강조하는 것. 왜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어떤 자연권, 자연권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연권이라는 것을 그 홉스는 상당히 뭐라고 해요?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자연 상태의 자연권이 서로 지키기 위해서 안달나는 세계로 보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차이점이 특징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뉴콘을 보죠. 뉴콘의 사회계획서 책으로 쓴 게 시민정보론이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정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코의 그 사회계획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진짜 사회계획론은 거의 뉴스와 함께 시민정보론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배경을 보면 명예훼손 가담이 이 뉴코는 명예훼손을 가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항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했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명예혁명 이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명예혁명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예,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내용을 보면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하고 사회 상태로 나눠요. 예, 그래서 자연 상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간 착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 상태였어. 그리고 이제 자신의 권리,
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사회를 구하는데 요때 자신의 권리와 재산은 이제 자연권이라고 하죠. 자연권에는 이제 누가 생각하는 자연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대적 자연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뭐 재산권, 그 다음에 자유권 등등등. 그 중에 육구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냐? 재산권이야. 재산권. 그래서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자연권을 이제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통치자와 계약을 맺고 권리를 위탁할 국가가 형성된다. 그래서 요때 이제 통치자는 이제 주로 정부라고 표현돼요. 정부. 정부. 근데 이제 정부 또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역사에서는 정부 국가를 이제 하지만 이걸 그 시대적 배경을 깔고 보죠. 뭘로 보죠? 입헌군주제, 입헌군주 이렇게 보죠. 예. 근데 원문에는 정부 국가로 돼 있어요. 근데 해석 여하에 따라서 오히려 입헌군주 국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라 여기 뭐죠? 위탁이야. 위탁. 그래서 보통 위탁이란 말이야. 양도는 준 거고 위탁은 계약에 따라서 그 뭐냐면 위탁을 한 거죠. 그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냐면 인정 안 하, 그러니까 뭐냐면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일부 사회학에서는 이걸 일부 양도라고 해요. 일부 양도. 예. 근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냐면 그때 이제 지금 설명이에요. 일단 자 양도라는데 위탁에서 모든 자연권을 위탁한 게 아니에요. 자연권을 위탁한 게 아니라 모든 자연권을 위탁한 거 아니라 뭘 제외하고 재산권을 제외하고 위탁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정부가 인민의 자연권, 인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연권의 주요 뭐겠어요? 여러 자연권 중에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침해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기 재산을 건면 안 돼. 노터치죠.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저항권을 인정했다. 이런 것들 기억해서. 그러니까 이제 누쿠는 자연권을 강조하지만 자연권 중에 상당히 뭘 강조한다? 재산권을 강조하고 재산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예요. 이걸 터치할 경우에는 혁명을 할 수 있다. 반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물론 지금의 개념은 좀 다르지만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정치 형태 대의제에 입각한 간접민주주의. 요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이거는 현대식론이고 요때 대의제라는 것은 뭐냐 공화국. 공화국이라는 것은 뭐죠? 간접민주 정치라고 하는 집단적 가두제제. 그러니까 특정한 재산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정치 형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8세기 미국 혁명과 개몽사상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좀 마음의 폰을 보고 설명하죠. 육군은 인간을 홉스처럼 성악적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선무선악. 그러니까 착할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다. 저도 이 말을 주장해. 뭐 놓고 사람 자체가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보통 범인들은 다 뭐 착하고 나쁘고 다 똑같 비슷비슷하죠. 같이 있고. 자, 그 자연 상태는 뭐 그냥 그런 상태야.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도 간절히 없고. 근데 문제는 더 나아, 그러니까 나쁜 상태가 아니라 이제 홉스처럼 나쁜데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데 더 좋게 만드는 수 없어.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필요했고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자유를 침해할 때 시민들이 이에 저항할 수 있다. 그때 국가를 만들 때 위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일부 양도설이라고 했는데 보통 역사에서는 위탁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위탁했다는 말 쓰고 그리고 국가가 자유를 침해 어디 내 재산을 건들 경우에는 뭐도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권리를 대표적에 위임하는 신탁개혁의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권은 국민들이 있고 특히 재산권을 상조로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의회에서 유명한 말 있죠. 1789년 인권선언서의 그 내용에 뭐가 있어요?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 권리다. 그것도 앞부분에 좀 강조하고 뒷부분에 더 한마디로 딱 목을 박았잖아요. 나중에 국민의회에서 이제 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쿠 다음에 누소를 이제 볼게요. 누소. 예. 자, 누소를 이제 좀 보면, 잠깐만요. 누소는 앞에 있죠. 누소에는 사회계약론이라는 걸 제시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 상태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최상의 상태다. 그런데 이 최상의 상태, 자연 상태가 왜 갑자기 혼란해졌냐? 인간은 뭐냐면 세상을 매였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뭐가 사유재산.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이제 인간이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 권리를 이제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일반 의지의 양도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국왕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한테 양도했는데 일반 의지나 어떤 추상적 원리에 양도를 하죠. 그래서 대신에 자연적 자유를 이제 일반 의지에 양도하고 그대 시민적 자유를 이제 보장받죠. 일반 의지라는 건 뭐냐? 공동선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공동 전체 이익을 추구하고 일반 의지는 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일반 의지에 해당되는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은 공공 질서나 이익을 추구해서 만든 거죠. 사익이 아니라 만약 사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한다면 일반 의지가 뭐예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예요. 이건 좀 뒤에 했지만 이걸 무슨 권리라고 하면 인민주권서라고 해요. 인민주권서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한다. 이것은 누구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이거는 노크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회개혁의 의의는 인간의 자유주의를 통해 국가가 수립되고 합의를 통해서 일반의지를 강조하고요. 근데 일반의지는 나중에 시틀러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전제주의, 독재주의, 일반의지 뭘로 해석할까요? 민족으로, 민족의 의지. 그러니까 민족의 의지 앞에서는 개별 의지가 다 종속돼야 된다. 개인의 자유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왜곡 해석하죠. 그리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강조하고 인간의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민주권의 개념을 제시하고 등등.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프랑스 혁명 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쳤죠? 국민의회, 국민공회요. 국민공회에 영향을 미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 앞에 부분을 다시 돌아서 자, 그러면 루소를 볼게요. 루소는 인간은 착한 존재다. 깨끗하고 착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를 상당히 좋게 봤죠. 재산 상태,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인데 농간과 자유가 방치되면서 인간이 뭐냐면 자연 상태도 재산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국가는 자유가 자유에 지키기 위한 일반 의지의 어떤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특정한 추상적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존재야. 네. 그래서 이제 양도 불가론, 일반 의지는 공동성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고 이걸 행사하는 게 주권이고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그 자유를 되게 중요한다. 개인의 자유를. 자, 이런 등등인데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비교해 볼 게 이제 주권이론이에요. 주권이론. 여기 사회개혁론의 주권이론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회개혁론, 네. 선호, 이게 큰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은,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회개혁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자연법, 국가 성립 과정, 그 다음에 뭐 주권이론, 이런 등등인데, 어차피 홉스는 주권 누가 갖고 있어요? 네. 이거 왕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루코하고 루소는 이 주권이론에서 좀 약간 복잡하게 이제 있는데, 일단 루코는 뭘 주장하면 국민주권설을 강조해요. 국민주권설. 그 다음에 루소는 책에도 교과서에 나왔는데 인민주권설이 강조돼. 그럼 국민과 인민이 똑같은 말 아니냐? 인민하면 좀 약간 우리는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해서 자빨들이 맨날 주장하는 그런 것들, 빨갱이 새끼들이 주장하는 제가 이제 냉정 논리가 아니라 속된 말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안 좋게 생각하잖아. 빨갱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는. 근데 인민과 국민은 아니 동일하게 생각하지. 근데 인민과 국민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뭐냐면 동일한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학적 개념을 아주 객관적 접근해. 국민과 인민이 뭔지.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만 좀 약간 서양사 개론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권론이 국민주권설, 인민주권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는 국민과 인민을 그러니까 동일하게 생각하잖아요. 동일한 개념, 비슷한 개념이겠지. 헌법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접어놓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정치학의 개념에 따르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치학적 개념에 따르면 다른 개념이야. 자 국민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존재야. 전체가 이제 개별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삼성, LG, 좀 약간 추상적이죠? 미국, 영국,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추상적인 법인에 뭐가 있다? 주권이 있다는 거야. 네. 국민한 것은 추상적 개념이야.
삼성, LG처럼. 예.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주권이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인민주권서는 뭐냐? 인민은 개별 구성원이야. 우리가 이제 국민 안에 있는 개별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국민주권은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범위난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인민주권은 개별적인 안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권력 행사에서도 그 권력 운영 측면에서 보면 가분이 있고 가양인데 이게 뭐냐? 가분은 권력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가양은 양도할 수 있는 거야. 예. 그 분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인민주권서는 불가분 불강해. 불가분은 뭐야? 분리시킬 수도 없고 뭐냐면 양도할 수도 없어. 자기가 직접 행사해야 돼. 자, 가분 측면에서 보면 국민주권에서는 정부가 이제 분리한다는 거죠. 정부의 위임을 해. 가양이 하니까 권한이 이용받을 수 있죠. 그러면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 통해서 상권 분리. 그러니까 권력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상권 분리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국 같은 게 이게 잘 돼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어떻게 해요? 서로 상호 견제와 분리가 잘 돼 있죠. 예, 그 독점을 막을 수 있죠, 독재를. 근데 불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인민 하나하나가 이제 있고 인민의 개별 의지가 합쳐서 일반 의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반 의지가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일반 의지가 그러다 보면 뭐냐면 나누지 못해. 일반 의지는 이게 하나가 이제 합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권력의 집중을 강조해.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의 상권 분리가 아니라 소련식의 소비에트 모든 권력은 어디야? 소비에트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하면 일반 의지가 있고 그것을 하나의 권력의 집중이라. 소비에트. 그러니까 범위 집중. 좋은 말 같죠? 근데 해석에 따라서 이게 뭐야? 잘못하면 독재를 이룰 수 있어, 이게. 예. 그 나중에 이제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는 거야. 민족의 의지, 이런 걸 내세우면서 자기가 독재해 먹잖아요? 예. 자, 가양은 뭐냐? 자, 뭐냐면 이제 제한선거를 강조해, 제한선거. 그러니까 상대는 양도를 낼 수 있어. 갑은 가양하니까. 그래서 이때 그 가양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양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양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의제, 간접민주 정치, 그 다음에 제한선거. 이 당시에는 지금 간접민주 정치는 실제 이때는 공화국이에요. 예, 가두지배체제요. 근데 이제 불가능이라는 것은 일반 의지는 나눌 수 없죠. 그리고 일반 의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행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뭘 상관한다? 보통선거를 통한 직접 민주정치. 이거 투표 외에도 여론등을 다양하게 통해서 보완할 수 있어요. 주의할 것은 지금 정치적 개념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대의제지만 요거는 공화국으로서 가두적 형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지금 간접민주정치라고 얘기했지만 투표권 행사하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직접민주정치,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예, 요거 이제 구분하세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요게 국민주권에서 구성원들, 국민은 어떤 사람들 이제 참여할 수 있냐, 거기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투표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시민. 그래서 자기가 가진 만큼 책임도 다 진다는 거야. 근데 가지지 못하면 자기가 못 가지니까 책임 없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중상층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만큼 많이 가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치에도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차피 아무것도 없죠? 정치에 관심 있어요? 전혀 없어. 국가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인민주권은 어떤 특정한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 다 뭐냐면 정치 주체봐요. 이게 틀리고. 자, 프랑스 혁명에서 보면 국민의회에 상대적 영향을 받는 것은 뭘까요? 국민주권서이죠. 이거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뭐냐면 가분 가양할 수 있죠. 권력을. 근데 이에 반해 인민주권 국민공회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해서 불가양하죠. 예, 그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지향은 오늘날 영국, 미국 자유민주주의. 근데 이제 인민주권은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상가는 이걸 처음 제시한 사람은 몽테스키예요. 몽테스키가 제시했고, 시에야스라는 사람 제3신분은 무엇인가 완성했고요. 로코의 주장은 이제 인민주권서보다 국민주권서에 더 가까워요. 이렇게. 그다음 루소는 인민주권서를 제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분 가양, 불가분 가양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핵심 키워드죠. 역교도한다. 서양사에서 관련된 것은 주권 이용해서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루크는 권력은
갑은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리가 가능하고 가양할 수 있기 때문에 뭐죠? 제한성을 통해 엘리트에게 정신해야 된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인민주권은 불가분 불가양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권력의 집중이 필요하죠. 그다음 불가양은 아까 전에 자기가 직접 생산 누구한테 넘길 수도 없잖아.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인민주권서, 국민주권서 해가지고 뉴스의 사회개혁과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사회사 개혁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근대 국가 설립과 더불어 정치사상의 중심 과제는 주권과 국가이성의 문제다. 국가이성이라는 건 국가가 그 독립 또는 발전을 위해서 갖는 욕구를 말하며 그건 경우에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보다 앞선다.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더 앞선다는 거죠. 자, 이러한 국가이성은 근대 국가의 근본적 특성이며 이들을 가파한 것이 마키아벨이다. 여기에다 중요한 건 이제 유명론이 들어갈까요? 실제론이 들어갈까요? 국가이성은. 실제론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론은 뭐야? 국가이성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국가 그 이익의 합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자, 예를 들어 그 지금 정부가 땅을 이제 땅 투기 잡잖아. 근데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많은 사람 좋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좋잖아.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둘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국가 이익에 반하겠죠. 그러니까 다수의 이익을 거슬리더라도 전체의 이익을 볼 때 이것이 뭐냐면 좋으면 이게 국가 이익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이걸 마키아벨리가 이제 제시했고 17세기 정치가나 군주는 국가 이상의 추구에 연연이 없었다. 한번 주권 문제는 그 내용의 소재 문제였는데 고댕이 주권은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또 어떠한 상위자로서 인정하는 국가의 최고 권력 이런 것들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이제 정의되고 있죠. 뭐 입법권, 군대 유지권, 전쟁 및 평화적인권, 최고 사법권, 가세권, 화폐주권 다 어느 날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거잖아. 예. 자, 고댕은 이러한 주권은 당연히 군주에게 있다. 여기는 이제 우리하고 지금 생각이 다른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절대 완정을 옹호했다는 거. 그러나 절대 왕조의 확립 때 17세기는 더 강력한 왕권의 절대성을 옹호하는 왕권 신수에 널리 행해졌다. 이에 이어 국왕은 지상에서 신의 대리자며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성 불가치며 절대적이며 국왕은 신에게 책임을 지고 신에게는 오직 복종에 의무했다. 자, 그러니까 카톨릭의 입장에서 세계사 소수에 없는 보슈에는 이러한 입장을 루이 14세에 절대 왕조의 적극적으로 옹호했고요. 루이 14세는 루이 14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군주가 왕권 신수의 신봉자였지만 영국의 제임스 1세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논문까지 썼죠. 자유로운 군주권의 진정한 법. 그래서 왕권 신수를 주장했고 영국 왕이 된 후 최초에 의해서 국왕은 신이라고 부르는 건 정당하다. 왜냐하면 국왕은 신과 권력을 지상에 행사하기 때문에 신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선언했다. 당연히 의회가 반발하죠. 전혀 들어보지 못하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제임스 1세와 관련된 내용이 그 왕권 신수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영국의 홉스는 이와 같은 합리적 근대적인 이론을 왕권의 전대성을 주장했다. 그 대표는 리바이 이론이죠. 자, 인간의 자연 상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보고 거기에도 오직 공포와 죽음의 어떤 위험이 있었다. 왜 인간은 선악적인 존재고 자신의 자연권,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면서 이걸 만인의 투쟁을 봤죠. 자, 인간은 이를 면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이때 모든 권리는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양도하고요. 국왕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주장했다. 홉스가 인간의 자연 상태를 출발점 삼고 계약서를 도입하는 동시에 왕권의 절대성을 근거 인민의 주권에서 양도했다고 구한 것을 주목한이며 그래서 이제 그가 군대 국가를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인민이 주권을 갖고 있지만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야? 왕이 주권.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인민이 주권을 일단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어. 이게 후대 사상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결론은 왕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치 사상으로 유명한 게 사회라는 개념을 사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자연 상태, 사회 상태죠. 이것도 사회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라는 상태에 있었다. 이건 그래서 지금은 국가 사회가 분리되죠. 국가가 망해도 사회는 있을 수 있잖아. 그 사회라는 상태를 이제 처음으로 제시한 그 사회학적 개념을 제시한 정치학적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뭐냐면 홉스다. 또한 그는 근대 국가의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든 걸 집어삼키는 바다 거대한 짐승이 뭘로 표현했죠? 리바이어든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근대 국가의 본질에 대한 일면을 척결하는데 흥미로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17세기 말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의회 중심의 새로운 입헌 정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경험론 철학자를 확립한 사람이 루크죠. 루크는 뭘 썼냐면 정부론을 썼어. 정부론. 이거 외워두시라고 했죠. 이거 이제 그 정부론 또는 이게 줄임말인데 시민정부론이에요. 시민정부론. 저서 명칭과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한 평등한 상태이며 인간은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유란 자연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자연권은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권하고 달라요. 재산, 생명, 자유. 그중에 제일 강조하는 게 재산이죠. 예. 근데 홉스는 뭐만 강조해? 생명권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홉스하고 루크와 누스의 어떤 그 사회적 차이, 자연법, 자연권의 차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인간은 이러한 자연권을 보다 확실하게 누리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사회, 즉 국가를 형성했다. 따라서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은 자연권의 완전한 항의와 자연법의 원활한 실시한 것이고 권리를 양도한 것이나 뭐다? 위탁한 거다. 근데 일부 책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일부 양도설이라고 해. 아마 재산권을 제외하고 모든 걸 양도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 위탁한 것 같이.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은 국가나 군주에 복종하지만, 근데 주의할 원문에는 군주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만 이제 국가나 또는 정부. 다만 해석 여하에 따라서 그 당시 입헌 군주제니까 그 군주에 충성해라 이런 얘기 같다. 그래서 입헌 군주 합리화시켰다는 건 후대 해석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종해야 하지만 그것은 자유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자연권을 항유하는 것 한계에 내에서 일이다. 따라서 지배자가 계약을 위해서 위탁받는 권한과 한계를 넘을 때 자연권, 특히 재산권 건들 때는 이에 반항하는 시민의 자유권을 속한다. 이러한 누크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명예혁명을 정당한 거고 나아가서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18세기 계몽사상이 미국에 큰 영향을 줬다. 여기까지는 쭉 뭐예요? 영향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그 누크의 사상 자체가 아니라 이 누크의 사상을 준 그 역사적 해석이죠. 예. 누크에서 투박하게 엿볼 수 있는 자연법 사상은 유럽 근대의 사상이 크게 공헌했다. 그 기원은 고대 스토아파나 로마법에 소속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천부인권 같은 걸 자연권의 제일 천부인권을 강조하는데 천부인권은 이제 여기에서는 근대에서는 자연권이라 해석하잖아요. 근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권.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생명, 자유, 평등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천부인권은 자연권이라고 이제 해석은 하는데 요때 의미 자연권 전혀 달라요. 자기가 주어진 어떤 신호부터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다 해라. 내가 황제가 태어났으면 황제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 권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신하가 태어났으면 신하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거고 내가 노예가 태어났으면 그만큼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제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잘라 의미가. 자, 그래서 하여튼 자연권 있고 자연법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중세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신의 의지 이게 자연법, 자연권을 해석되는 거죠. 그랬더니 근대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잠깐 이제 갑자기 그로티우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예, 가푼티라고 하죠. 갑자기 튀어나왔던 요즘 애들 말로는. 그래서 가푼티 그레티스가 있는데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 왜 외워두시냐? 이 사람도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뭐냐? 아무리 전쟁이라도 지켜야 할 자연법이 있다. 그래서 30년 전쟁에 어떤 그 참화를 목도하고 나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국제법의 필요성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30년 전쟁의 참화상을 보고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나면 야만인 쫓아서 부끄러워 아닌가 잔인한 행동이 이것도 잠깐만요. 갑자기 얘가 버그가 일어나네 또. 예. 자, 그리스도 사이에 이제 행해했다고 개탄하고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와 윤리, 국제법을 제시했다.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창시한 책은
전쟁과 평화의 법. 그리고 계기가 됐던 전쟁은 30년 전쟁. 그리고 그 사람 깔려있는 사상은 자연법 사상.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야. 자연법 사상, 크로티우스 사상.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갑자기 이제 뭐 건너뛰네요. 아마 뉴스 사상 뒤에 있어요. 계몽 사상 같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계몽 사상을 이제 보죠. 자, 이미 17세기 말에도 영국의 절대 왕정이 무너졌지만 18세기에는 다른 곳의 절대 왕정이 동요되며 새로운 시대에 동이 트기 시작했다.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다른 지역에 널리 전파된 계몽 사상은 이 당시 그 새로운 시대에 준비한 이득이었으며 그것은 사상적 기반은 17세기 합리주의 루크의 철학과 정치사상 그리고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이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부터 근데 프랑스는 이당 계몽사상가들의 산실이었죠. 예. 그래서 유럽 시대 때 근대 뭐 계몽사상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프랑스에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로 어디에서 이제 이 계몽사상이 학대되냐? 여기에 보면 사룡이야, 사룡. 그래서 사룡이라는 곳인데 이제 오늘날 말하면 카페에 비슷한 거야. 그 상류층들 모여가지고 여러 사상가들 모여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사룡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확산이 됐어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게 프랑스 강의에 있는데 우리가 계몽사상가 하면 항상 불교주의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용 자체가 이제 그 무슨 마담인가 있어.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 그 여자가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귀족층이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교주의뿐만 아니라 귀족층도 많기 때문에 꼭 뭐냐면 계몽사상을 꼭 불교주의 사상이라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프랑스 대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제 반대들도 많지만 모두 많았어요. 귀족도 많았어요. 밀라보나 이런 사람들, 라파엘이나 다 귀족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계몽사상 꼭 불주의 사상 이렇게 연결시킨 관점은 문제가 있다라고 서양사 강의에서는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양사 개론의 그런 내용을 좀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불주의 사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네, 이거. 요게 이제 계몽사상의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와, 영향, 이런 것들 이제 나왔는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자, 계몽사상가들은 개별적으로 저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다 같이 인간의 이성의 심각, 이성의 심, 그것에 대한 무한한 역사의 진보를 믿었죠. 만약 인간의 이성이 자연과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깔려지는 거야? 합리주의, 그 다음에 기계론적 우주관이 깔려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신론적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의 유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다면 이때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이처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죠. 우리가 감각세계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이성은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파악하면서 이를 따라 개혁하고 환상시킬 수 믿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며 이 이성을 통해서 어떤 자연계, 사회계 법칙을 파악하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불합리한점을 개선하면 역사는 뭐한다? 진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그래야 계몽사상가는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계몽을 통해서 무시한 미신을 타파하고 이성에 어긋난 구습과 낡고 모순한 제도 이걸 이제 나중에 절대왕정에서 뭘로 그러니까 시민계 혁명에서는 프랑스는 뭘로 해석하죠? 앙시앙 레짐 그래서 구체제 모순 이런 것들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개혁할 걸 주장했다. 그래야 계몽사상은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개혁 관련 혁신사상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됐고 새로운 시민 사회 건설 사상적 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계몽사상가들이 쭉 나와요. 자, 그 계몽고 사상가들 상당수가 어떤 사람 다는 아니지만 뭐다? 이신론자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신론자들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거나 기족을 향하는 종류의 인격식적인 어떤 신 대신에 기계와 같은 우주의 창조자인 동시에 제1의 원리 원칙이죠. 이 우주 기계를 영원한 법칙에 맞게 움직이기도 한 제일 동장자로 신을 선정한 것이다. 신이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강신의 배경을 강용을 한다.
그래서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뭐였어요? 모든 종교에는 보편적인 어떤 신의 원리가 개입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야. 자, 볼테르는 계몽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인 동시에 이신론적 입장에서 종교적 관용을 쌓은 사람이다. 그는 재치 있고 풍자스러운 그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고 신앙과 언론 그리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는 한편 미신과 강신의 타파를 노력했다. 정치적인 영국의 입헌 정치를 동경하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했고 프로이센과 프로이센 대왕이나 그다음 예카테리 여자 같은 그 계몽 전제군주의 존경을 받았고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볼테르는 또한 루이 14 시대사 그다음 제국민의 어떤 습속과 정신에 관한 실론 등 종래 역사 소설이 등에서 종래 역사 소설이 왕, 궁중, 전쟁의 이른바 정치사 중심이었는데 이걸 비판하고 오늘같이 뭐 예술, 산업, 습성, 사상을 대체시키고자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사를 이제 제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계사를 아직 얘기하지 않고 보통 뭐뭐 문화사라고 해요. 세계 문화사. 거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귀족 출신의 법률가였던 몽테스키에는 그의 대표적인 신의 법의 정신에서 정치 제도는 각국의 기후나 제휴 조건, 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서 다르며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과 상호 억제가 자유 유지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자유는 결국 지배층, 귀족 지배의 자유였고 민중 정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몽테스키라도 볼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그 누설 제하고는 그 사고방식 갖고 있었어요. 자, 계몽사상 중에 그의 시대에 가장 강하게 반항하고 가격한 사상은 스위스 제네바 출신 장자크 루스죠. 그는 정규교육을 받은 일이 없었고 도제를 이르다 스위스 하면 뭐가 생각나죠? 스위스 하면 시계, 시계 도정 제조를 했나봐요. 시계 기술자였는데 16세에 이제 제네바에 떠나면 방랑생을 거듭하였다. 파리에서 살롱을 중심으로 한 사교계에 정하지 못했고 다른 계몽사상과 위견 차이고 적지 않았다. 그는 난숙한 문명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구제도에 대한 반항을 했다. 그래야 그는 자연을 찬미하거나 자연을 도달할 걸 요때 자연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처의 의미가 자연이 아니었죠. 뭘 찬미한 거죠? 인간의 본질이 몰려온 거야. 요때 그 감성을 보고 감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느낀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성을 통해서 느끼는데 감정을 통해 느낀다. 이걸 주장한 거죠. 자, 그러한 주장은 그의 후기작 에밀에서도 혁신적인 교육으로 나타났지만 디종의 아카데미 형성 논문으로 단성돼 예술과 학문론에서 또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나타났다. 루스는 전자는 예술과 학문의 발달이 덕의 항상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걸 논하고 후자는 평등한 자유 상태에서 불평등한 사유제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과정.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 평화로운 자연 상태가 어떻게 무질서한 사회 상태로 넘어가고 결국에 인간이 서로 합의하되 일반 의지에 양도하게 되는 것이 권력을 자 자연권 양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부터가 이제 뭐냐면 사회계약론이 나와요. 자, 그러나 루소는 인간의 자연 상태에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인간은 이미 문명 속에서 그리고 국가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이걸 루소의 대답이 그의 주적이었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잘 나타냈죠. 루소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따라서 국가의 성립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향한 그래서 상당히 자유의지를 강조했다. 그래서 그런 루코를 비롯한 일반 계약론자들이 계약을 지배자와 통치자 간의 또는 통치 집단 간의 계약이죠. 그래서 루코는 루스는 다 국가와 정부. 이때 이제 루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스는 절대 왕자, 뭐 입헌군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게 지배자 통치 폐지배차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개별 의지를 모아서 그 뭐한테 넘긴다고 했죠? 일반 의지에게 넘긴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국가가 성립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 의지가 보여준 것이 법이죠, 법.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법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이제 군주, 대통령,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무슨 법 얘기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법은 우리를 초월해서 뭔가 추상적인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어떤 추상적인 것들 존재. 이것을 이제 뭐냐면 법이죠. 법.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사익을. 그러니까 공공이익과
그 다음에 욕구를 추구해야죠. 공공선, 공공의 어떤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게 법이잖아요. 물론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 실제 그런 건 잘 안 되죠. 뭐 특정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또 법이니까. 자, 이 약속이 바로 사회계약이 된다. 사회계약이라고 하였다. 개인의 의지는 또는 사리사욕에 빠지는 데 반해요. 일반 의지는 언제나 공동선과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일반 의지의 표현이 바로 법이며 일본 의지의 행사가 주권이다. 여기에부터 이제 주권 이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계약론 안에 주권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누쿠는 얘기를 지금 건너뛰고 있지만 누쿠의 주권 이동은 어디에 가깝다고 했죠? 가양, 그 다음에 가양, 그 다음에 가양하고 또 뭐지? 나눌 수 있고, 가분 가양,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설. 근데 여기에서 이 주권은 인민주권설이에요. 인민주권설. 자, 인민주권의 명칭을 외워두세요. 교과서에 있는 거야. 이 인민주권설의 키워드는 뭐야? 불가양, 불가분. 나눌 수도 없고, 누구한테 넘길 수도 없어요. 그거는 국민주권설의 가양, 가분과 또 다른 개념이죠. 자, 주권은 언제나 인민에게 있는 것이며 불가분하고 양도할 수 없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인민에게 있으며 불가분하고 불양도한다.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가양한다. 자, 그리하여 누소는 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왜 불가양하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인민주권은 일반인은 자기가 이제 행사를 해야 된다. 개인은 때로는 자유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참된 민주주의는 신과 같은 인민의 경우에 가능한 걸 말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는 일반 의지론에서 전제주의나 독재주의 뜻하는 것을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그 일반 의지론이나 뭐 이런 불가형, 불가분 측면에서 어떤 권력의 집중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정해진 것들은 모두 다 절대로 잘라야 돼. 그래서 뭐 민족 의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일반 의지 대체해갖고 나중에 악용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본인 가장 순수하고 철저한 민주주의 이론이었으나 누스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이 물론이고 그 후에 민주주의가 크게 고무되었다. 자, 한편 디드로나 달랭바르 그 다음에 이제 등이 백가전서파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있고 백가전설을 편찬했다. 그래서 지식의 어떤 공유나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이게 이제 보통 유럽의 근대성이 이렇게 백가전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중국도 각각 백가전설 편찬하느냐가 좀 관심이 많이 갔죠. 예. 이건 나중에 이제 동영상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사법은 그냥 이게 뭐 범죄하고 형벌론 뭐 이런 책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경제사상 이렇게 보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한번 여기 정리해 볼게요. 예전에 읽었나 이거? 안 읽었죠? 예. 읽어볼게요. 자, 계몽사상은 절대왕정과 구제도의 비판뿐만 아니라 절대주의 경제이론이요, 경제정책의 어떤 중상주의 비판이라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나왔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를 독립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했다. 자, 창시자가 이제 중농학파부터 보는데, 중농학파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학파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뭐 자연세계나 사회생활, 그냥 뭐 등에도 자연법이 있듯이 경제에도 어떤 자연적 질서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좀 전에 중상주의 반대했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은 캔네안을 들 수 있고, 중농학파는 중상주의가 지금을 재부의 원천이라고 삼는 것을 비판하고, 뭘 원천이냐? 부의 근원을 토지와 농업을 삼았죠. 예. 그들은 또 국가를 통제하는 간섭이 자연에 언곤한다고 비난하고 자유방임을 주장했다. 예. 그러니까 자유방임이라는 것을 아담 스미스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주장한 중농주의 학자들이고 아담 스미스는 이 사람은 결혼을 좀 안 했어요. 독신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는 북부론이라는 책을 썼죠. 예. 왜냐하면 집중 거기 이제 가족을 때려치고 이제 거기만 집중하니까 젊었을 때 좀 돌아다녔어. 프랑스 지역을 많이 갔어. 그래서 프랑스에서 많은 교류 활동도 많이 했고 사상가도 만나서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이 자유방임 사상, 중농주의 자유방임 사상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그 이제 자유방임주의자 아담 스미스의 국군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럼 아담 스미스를 볼게요. 예전에 아담 스미스가 예전에 시험이 나왔는데 보면 자 스코틀랜드 탄생이었던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유방임주의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유주의 경제학의 초석을 이뤘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정론적으로 뭐냐면 비판하는 동시에 재부의 원천을 재부의 중농학파하고 달라요. 각 산업 분야의 생산 노동이다 봐요. 그래서 그 후에 고전 그 경제학자들 뭐 니카도, 맨델슨 등등등 그 고전 경제학 초성을 였던 사람 다 부의 원천을 노동어가. 근데 이 노동이라는 걸 또 누구로 보냐면 나중에 마르크스 있죠. 이 마르크스도 자본론에 노동이라고 봐. 그런데 이걸 이제 뭐냐면 자본가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후대에 이제 마르크스 반발하는 그 경제학자들은 종종의 고전 경제학을 깨고 시소성이니 뭐 한계 비용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의 가치를 이제 다시 논하기 시작하죠. 예. 근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제 노동을 본다. 마르크스나 그 자유방임주의 고전 자유 경제학자들이나 자 그래야 그는 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방임하면 보이지 않는 손.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뭐 시장 가격에 따라서 사회 전체 복리는 통제에 작용하여 더욱 중요할 거다. 이건 이제 공리주의와 비슷하죠. 보통 공리주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다수의 행복이 결국에는 다수의 이익이 다수의 행복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은 비슷해요. 그래서 정부의 기능도 뭐 10조에 에워둘 수 있죠. 외적의 침입 방지, 사회 질서 유지, 공공기관의 유지에 수동적인 경찰 지위를 낮췄다. 이걸 무슨 국가론? 야경 국가론. 야경.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자유주의적 어떤 경제체제를 실시한 그 영국도 주의할 건 국가의 기능을 그렇게 낮춘 건 없어요. 그냥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하려면 물론 이제 경제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뭐 정치나 사회나 이런 것은 국가의 군사적 외교 측면 국가의 기능을 되게 강화시켜 나가. 이게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자유방임주의 확산되면서 실제 국가의 기능이 국가의 기능이 약화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실제로 틀리죠.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고 국가의 기능은 또 따로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같이 분리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자유방임주의는 누가 지지해줬다? 산업자본가들 뒤에 지지를 해줬죠. 그 방향으로 이제 개인의 자유가 자연의 법이나 선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현실 속에 뿌리내게 된 새로운 시대가 도했다. 18세기 인구는 이제 인구 폭발만큼 이제 인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있고. 근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인구. 지금 문제야. 애를 안 낳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예. 저도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뭐, 18세기 생활은 뭐, 그냥 읽어보세요.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이게 쭉 있고, 이제 쭉쭉 넘어가고, 네. 이제 쭉쭉 넘어가서 근대 부분 넘어갈게요. 자, 이게 얘가 읽질 못하네. 잠깐만, 좀 기다릴게요. 네, 잠깐만요. 아유. 이게 18세기 생활이고, 네, 좀 뒤에 있나 보다. 여기부터 뒤에. 자, 11장부터는 이제 근대로 넘어가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앞부분 성문이니까 이제 좀 읽어보시고, 자, 미국 혁명을 보죠. 미국의 혁명. 미국은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을 얘기하죠. 미국의 독립혁명.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은 미국 독립혁명 가정, 인권선언서, 그다음 미국이 이제 영국의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을 어떻게 발견하는 그 과정들, 이걸 이제 중심으로 예전에 시험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심화 강의 교재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볼게요.
예. 자, 강의 교재 600페이지 펴보세요.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쉴 때가 좀 된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좀 쉬었다가 할게요. 예.